한준희도 장지현도 정순주도 없는 원투펀치 83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순주 아나운서 자리에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데. 어울려요. 네. 아 그래요? 네, 쭉 하십시오. 아 여기 네. 이런 또 지지세가 있으면은 네, 저기는 여기 지분이 없기 때문에 회의도 안 했잖아요. 네, 마음껏 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망치고 가도 우리는 뒤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면 됩니다. 네. 저는 좀 뭔가 말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사실 저는 대세를 따라가거든요. 우리 나갈 때 형철 씨도 같이 나가면 돼요. 우리끼리 하나 하지 아, 그냥. 우리 우리끼리. 그렇죠. 원투펀치 말고 다른 걸로. 네. 3-4펀치 같은 거 한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월드컵 개막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잠시 눈만 감았다 뜨면 월드컵이 시작할 그런 기세인데 각국의 리그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전반기 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 리그들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리그,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 두 리그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양대 리그의 베스트 11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스트 11을 꼽는다면 역시 포메이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죠? 일단 저는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준비했는데요. 제 베스트 11은 깔끔하게 4-3-3을 준비했습니다. 4-3-3. 네. 보통 이게 베스트 11을 선정을 하면 4-4-2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4-3-3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굳이 후보군을 한 명 더 둘 필요는 없다. 아하. 네, 오히려 올 시즌은 두 명의 미드필더만 중앙에서 꼽는 게 좀 아쉽다고 보거든요. 송영주 해설위원은 어떻게 뽑아오셨죠? 저도 4-3-3으로 뽑았어요. 이분들이 정말 마음대로 하시네요. 그냥 4-4-2가 뭐 이런 거 없고. 아니 어차피 한준이도 없고 장지현도 없잖아. 아, 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네요. 네. 지난 방송에 나왔을 때 원투펀치가 너무 고품격이다. 네. 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만 밸런스가 맞는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원투펀치에 아마 송영주의 스크루펀치라든가 송영주의 가라데초비라든가 이런 거 약간 끼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저처럼 만만한 사람이 나와야지만 사람들이 은근히 야 만만한데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서 뽑은 4-3-3 포메이션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양대 리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하면 나 진짜 만만한 사람 되잖아. 어쨌든 베스트 11은 진지하게 하셨을 거예요. 아, 네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양대 리그를 각각 또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프리미어리그의 골키퍼 포지션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고민이 좀 덜 필요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닉 포프 골키퍼를 오.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닉 포프 골키퍼가 저는 번니에 있을 때 번니가 어쨌든 내려앉는 팀이고 포프가 아무리 활약을 해도 막아도 계속 위기가 오는 팀이다 보니까 포프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조명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번니에서 포프가 최근 시즌들은 초반에 좀 부진하다가 중반기 후반기에 돼서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뉴캐슬을 포프 입장에서도 잘 만났고 네. 뉴캐슬도 포프라는 선수를 잘 영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 골키퍼였던 두브라브카가 항상 초반마다 부상이 좀 있었고 맞아. 두브라브카가 약간 실수도 좀 범하는 빈도들이 갈수록 좀 늘어났었거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그런 부분에서 주전 골키퍼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덜어주었고 초반에 올 시즌 이전의 포프의 시즌들과 다르게 초반부터 활약이 되게 빼어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포프가 선방으로 벌어다준 승점이 좀 많았고 그 부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수비 전술까지 잘 받쳐지는 데 있어서 포프 선수가 뉴캐슬의 실점이 줄어드는데 매우 크게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거는 이제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인데 알리송. 아무래도 포프의 활약이 저는 조금 더 돋보인 전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프 선수가 올 시즌의 전반기까지 7번의 또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면서 뉴캐슬의 높은 순위를 이끌고 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렇게 또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라리가에서는 또 골키퍼 어떤 선수가 뽑혔을까요?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을 뽑았습니다. 테오 슈테겐. 사실은 뭐 테오 슈테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거리가 많긴 한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꿀애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막을 수 있는 거 못 막고 그리고 못 막는 거 못 막는다. 얘는 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본인의 민심 들었는데 아닙니까? 네? 본인의 민심 아니에요? 내 맘대로 뽑았다고 어쩔 거요. 네, 여하튼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팀을 살리는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올 시즌 14경기에서 5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타팀 같은 경우에는 10골 이상 실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실점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11경기나 무실점을 했어요. 다만 테오 슈테겐에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큰 경기에는 여전히 좀 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인테르전 그리고 라리가에서 엘 클라시코 이런 경기들에서는 실점수가 또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이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고 봤을 때 테오 슈테겐의 활약은 올 시즌은 인정해 줘야 된다. 물론 이제 비아레알의 룰리 골키퍼에 대해서도 여러 매체에서 올 시즌 거의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 있는 활약이다. 그런데 10골 실점했거든요. 근데 테오 슈테겐은 5골 실점이니까 두 배네요. 네, 테오 슈테겐을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닉 포프 골키퍼가 PL에서 뽑혔고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4명씩의 수비 라인들을 살펴볼 텐데요. 한 명씩 한번 또 살펴볼까요? 프리미어리그 어떤 선수가 뽑혔죠? 네, 오른쪽 풀백부터 센터백, 왼쪽 예. 풀백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키어런 트리피어, 센터백의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왼쪽 풀백은 맨체스터 시티의 주앙 칸셀루를 뽑았습니다. 그리운 이름이 하나가 보이네요. 예, 그리브입니다. 그리브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일단 트리피어 선수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니스 제임스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는데 니스 제임스가 결국 이제 부상으로 인해 빠진 경기 수들을 봤을 때 트리피어와 같은 범주에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트리피어는 그냥 그 자체의 활약만 놓고 봐도 뉴캐슬의 체질을 바꾼 선수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뭐 흔히들 트리피어 하면 생각하시는 세트피스 킥이 아니더라도 그냥 피드플레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킥 능력을 통한 전개와 빌드업 능력, 크로스 능력 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트리피어도 뉴캐슬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리바는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마찬가지로 현재 리그 탑급 센터백으로 저는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살리바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살리바가 올 시즌 꽤 순도 높은 좀 필요할 때 세트피스 골들도 살리바가 좀 넣어줬고 그 부분에서 아스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살리바의 어떤 그 주역으로서의 활약이 좀 돋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벌써 2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다 필요할 때 골들이 나왔다는 점에 의의가 좀 있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뭐 라파엘 바란도 좋은 활약을 했지만 바란의 경우는 부상 때문에 경기 수가 좀 모자랐고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초반 2경기에서의 실수 이외에는 갈수록 안정된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 2경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신장이 역시 문제가 될 네. 것이다. 그런데 이거 웬걸 역시 터나우 감독이 알고 있는 센터백이고 쓸 줄 안다. 이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다른 장점들로 그거를 메우면 되거든요. 네.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그 장점들이 아주 도드라지는 선수예요. 도전할 때의 과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어쨌든 키가 작은 게 키 큰 공격수를 상대할 때 오히려 키 작은 선수가 발생될 수 있는 이점이 볼을 좀 더 시야나 몸에 가까이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민첩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죠. 저는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수비력을 좀 높게 보고요. 고민을 했던 선수가 이제 첼시의 티아고 실바가 있는데 말미에 최근 들어서의 실수가 좀 안 좋죠. 네. 이거는 실바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너무 이 선수를 가혹하게 썼던 첼시 스쿼드의 문제라고 보이긴 하지만 첼시가 노인 공격을 안 해. 그러니까요. 티아고 실바 나이를 생각하면은 84 관리를 년에.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실바 선수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빼놓게 되었고 왼쪽 풀백 주앙 칸셀로가 요즘 경기 들어서 수비적으로 실수가 좀 많습니다. 풀럼전의 퇴장도 분명 마이너스 요소가 될 만했고 리버풀전에도 칸셀로의 수비력은 실점의 패배의 빌미였습니다만 근데 칸셀로가 그냥 전문 왼쪽 풀백 그 해외 언론을 보니까 트리피어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벤 화이트를 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포지션별로 약간의 경합이 부는 그쵸. 후보들이 있는데 네. 벤 화이트 선수도 있었고 주안 칸셀로 자리에는 에스투피냔 선수를 뽑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에스투피냐는 제가 봤던 브라이튼 경기들에서 복귀가 늦어서 왼쪽에 뒷공간을 좀 내주는 장면들이 그게 보였기 문제죠. 때문에 원래 그래요, 조금 원래. 네, 비아레알 때부터 그랬으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고요. 트리피어 왼쪽에 화이트 오른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왼쪽 풀백은 그냥 왼쪽 풀백을 띄었던 선수의 자리로 좀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트리피어는 거의 오른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화이트 트리피어를 비교해도 트리피어가 오른쪽이 맞다고 봤고 네. 여전히 칸셀로가 보여줬던 왼쪽을 장악하는 능력과 킥 능력은 이 선수는 거의 미드필더에 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칸셀로 선수가 왼쪽에서는 1순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의 라리가 4명의 픽을 볼까요? 오른쪽 풀백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바르셀로나의 주스 쿤데를 뽑았고요. 센터백 2명은 빌바오의 예라이 알바레스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 그리고 이제 레프트백은 발렌시아의 호세가야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한준이가 아니잖아요. 한준이었으면 벌써 무슨 뭐 마요르카의 마페오가 어떻든 막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분명히 비아레알의 페드라사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베스트 11을 뽑을 때 팀의 기여도를 좀 생각해서 그리고 오른쪽 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뽑을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요. 진짜 이 후보가 네.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심을 닮아서
바이데를 뽑을까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바이데가 레프트백인데 라이트백에서 뛰고 있는데 평점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라이트백으로 뛴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스 쿤데를 뽑았는데 일단 이제 줄스 쿤데 같은 경우에도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은 라이트백으로 뛰다가 센터백으로 옮겨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줄스 쿤데는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슬람덩크의 강백호처럼 뚫리더라도 쫓아와서 다시 한번 막는, 그리고 육탄방어로 몸을 날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점프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공중볼을 정말 잘 따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줄스 쿤데를 라이트백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빌바오가 저는 전반기 최고의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빌바오가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 특히 수비 쪽에서 예라이 알바레스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도 그렇고 지금 발베르데 감독도 그렇고 센터백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요. 예라이 알바레스가 있고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있고 다니 비비안이 있기 때문에 돌려 쓸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방을 하는데 그중에서 예라이 알바레스가 정말 헌신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이니고든 비비안이든 항상 제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라이 알바레스를 뽑았고요. 에데르 밀리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하긴 했어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에 실점수가 좀 많아. 가끔씩 그리고 터지는 선수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밀리탕을 뽑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라리 다니 가르시아 이런 선수를 뽑는 게 조금 더 한진이스럽지 않을까? 준이 형을 좀 닮아가려면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 자리는 송영주 해설위원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데르 밀리탕을 뽑았습니다. 에데르 밀리탕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에서 고군분투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벌써 3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밀리탕 선수가 공격 쪽에도 기여도가 높아서 밀리탕 선수를 뽑았고요. 왼쪽에 호세가야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2027년까지 뛰게 됐는데 그만큼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니 발렌시아 가트소 감독이 오고 나서 중앙 수비 봤더니만 아니 디아카비가 있네? 아니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을 텐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디아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비진이 나름대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세가야가 잘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팀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특히 공격 쪽의 기여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세가야를 레프트백으로 뽑았습니다. 네, 전반기 때 아틀레티코하고 또 발렌시아가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네. 펼쳤던 그런 기억이 나서 가야 선수도 분명히 이 후보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이게 아틀레티코 선수가 없단 말이죠.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베스트 11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를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사실. 그리고 하필 떠난 선수 트리피어만 들어와 있고. 오늘 소준이 캐스터가 나왔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정말로 잘 제외했다. 내가 이 방송으로 여러 명 연명일 거야. 한준이, 장준이, 장지현, 네. 소준이. 진짜 연맥이신 거세요. 이분이 굉장히 악에 맞춰가지고 네. 나오셨어요. 이게 방송을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고발을 하고자 나온 네, 그런 그럼 어떻게 느낌이에요. 참으셨는지. 저는 어차피 원투펀치 스쳐가는 바람이거든요. 한 번 나왔다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비진까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각각 4명씩을 살펴봤고요. 똑같이 중앙의 미드필더 3명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프리미어리그 3명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른쪽부터 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네. 수비형 미드필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는 아스날의 그라니트 자카를 꼽았습니다. 자, 이 세 선수 모두 이제 각각 좀 고민이 됐던 선수들이 있는데 자카와 데브라이너 자리는 사실 메디슨을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레스터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데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승선을 할 만큼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요즘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메디슨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데브라이너와 자카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이나 파급력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저는 자카를 딱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고민이 안 됐습니다. 근데 데브라이너 메디슨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데브라이너도 극초반의 경기들 중에 내용상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브라이튼전처럼 스탯은 쌓았지만 패스미스가 좀 나오거나 하는 등의 경기가 있었는데 근데 데브라이너를 꼽은 이유는 결국 도움 1위의 어떤 그 타이틀을 지금 전반기 리그 기록을 신경 쓸 때 무시할 수만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는 항상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데브라이너만이 보일 수 있는 패스 길이 있다. 근데 요즘에 선수들이 뛸 때 보면 진짜 데브라이너에게만 보이는 그 패스 길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패스들을 뉴캐슬전의 골에서도 도움을 주면서 만들어내고 항상 이 선수가 그런 키패스를 통해서 동료들을 마음껏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홀란 선수가 아주 엄청난 활약을 전반기 때 보여줬는데 데브라이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데브라이너를 결국은 약간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메디슨보다는 데브라이너를 꼽게 됐고요. 로드리 자리는
사실 로드리 선수가 칼빈 필립스가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네. 백업 역할을 전반기 내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 가리지 않고 모두 뛰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요즘 들어서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로드리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포지션 내에서는 탑급 미드필더에 가깝다. 공교롭게도 이 선수도 아틀레티코 출신이네요. 참 이게 속이 상한 네.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포지션들도 다른 후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명철 해설위원도 메디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웨데고르 선수라든지 웨데고르 트로사르 선수라든지 뭐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도 꽤 좋은 활약을 기마랑이스. 펼쳤던 네. 것 같아요. 특히 로드리가 진짜 기마랑이스랑 마지막까지 비교를 했었어요. 예, 근데 예. 뭐 로드리라는 선수의 아직 그 리그에서의 존재감이 크다. 그 부분에서의 근소 우위를 좀 던지겠습니다. 네, 맨시티의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아스날의 축신 그라니트 자카 선수까지 이렇게 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라리가의 3명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베르데를 위로 올렸습니다. 오른쪽 윙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들어가면 결국은 미드필더 숫자 중에서 다른 선수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공격수를 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발베르데가 보여준 모습은 거의 MVP급 활약이고 큰 육각형의 선수잖아요. 약점이 없는 선수니까 이 발베르데를 일단 미드필더에서 빼고 공격수에 집어넣고요. 그 대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는 이제 미켈 메리노 그리고 페드리 그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귀도 로드리게스를 뽑았습니다. 네. 귀도 로드리게스를 뽑은 건 정말로 개인 취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추아메니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아메니도 초반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수비맨디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 위치에 그냥 프랭키 도용을 넣을까? 이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팬심을 담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도 로드리게스를 넣은 거는 레알 베티스가 이선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이선에 정말 나빌 페키르, 카날레스, 후안미 정말로 화려한데 귀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1차 이선을 잘해주고 네, 뒤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해주는 선수니까 물론 이 선수가 밑에서부터 위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많이 미치는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선수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카르발류 선수가 오히려 더 네. 그런 면에서는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4-2-3-1에서 윌리엄 카르발류하고 같이 쓰는 네.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라면은 이 정도의 터프함, 이 정도의 거친 수비,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귀도 로드리게스를 뽑았고요. 미켈 메리노 있잖아요. 네. 저는 올 시즌 전반기에 미켈 메리노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도사급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소- 그러니까 미켈 소셜 메리노가 선수. 지금 한 골 6개의 도움인데 소시에다드가 현재 라리가 3위예요. 근데 소시에다드가 라리가 3위로 올라간 걸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세를로트라든가 쿠보의 득점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미켈 메리노가 공격 지원을 매우 잘한 것도 있고 브라이스 멘데스가 6골이나 넣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수비 맨디 그 밑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요. 그 다비드 실바가 있잖아요. 거기 축구도사 한 명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켈 메리노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다 연결을 좀 해주면서도 효과적인 공격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켈 메리노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페드리를 좋아합니다. 페드리 I love you. 아유, 패드리면 지금 미드필더 전체에서 줄 세워놔도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선수라고 봐요. 페드리가 지금 3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페드리가 있고 없고가 바르셀로나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페드리는 공격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부스케츠의 약점을 지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공격 전개도 해주고 그리고 페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스케츠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비가 오른쪽이 낫다고 생각할 때는 페드리가 왼쪽에 쓰고 프랭키 도용이 나왔을 때 왼쪽이 낫다고 생각하면 페드리가 오른쪽에 쓰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페드리가 바르셀로나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페드리를 뽑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추아메니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추아메니가 카세미로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워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초반보다는 약간 주춤한 건 있지만은 추아메니가 펼치는 플레이를 보면 아, 이 선수가 정말 이 나이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좀 나이에 비해서 노련한 플레이? 그러면서도 예전에 모나코 시절에 보여준 그 직선적인 공격력 그것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추아메니도 당연히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귀도 로드리게스를 뽑았다는 거죠. 네, 그냥 개인 취향. 예, 네, 수명주 개인 해설위원의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으로. 네. 요 얘기만 좀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리가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1차 빌드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볼을 잘 다루고 공격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스케츠가 오랜 시간 지배도 했고 그 로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 라리가에서 성장을 해서 프리미어리그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뭐 수비 맨디 같은 경우에도 패스가 굉장히 뛰어난 편이긴 한데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 번에 이렇게 귀도 로드리게스를 얘기하는 건 어떤가. 카세미로 같은 스타일이 예전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세미로는 패스를 못하잖아 이런 얘기가 좀 있다가 그 다음부터 카세미로가 패스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이 선수는 약점이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귀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그냥 뽑았습니다. 저는 아마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귀도 로드리게스가 되게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그 자리가 전통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그쵸.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가 약간 알르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귀도 로드리게스가 분명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방에 서 있는 세 명도 마저 만나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세 명은 어떤 선수들이죠?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미겔 알미론, 미겔 알미론. 그리고 뭐 최전방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 그리고 왼쪽 윙은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를 꼽았습니다. 마르티넬리까지 이렇게 네. 세 명. 일단 알미로는 올 시즌 정말 스텝업을 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성장을 완벽하게 이룬 시즌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 알미론 선수가 원래부터 좀 많이 뛰는 스타일과 그 특유의 어떤 드리블을 통해서 수비를 잡아끄는 영향력은 보여줬는데 득점력? 그렇죠. 득점력이 일단 첫 번째로 아쉬웠고 두 번째로 아쉬운 게 볼을 좀 끄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장점도 명확한데 단점도 명확해서 팀적으로 기능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애를 먹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발전한 부분이 제가 볼 땐 슈팅의 0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단점은 여전해요. 여전히 알미론이 볼을 잡으면 시야가 넓은 편은 아니어서 여전히 볼을 좀 끄는 편이고 템포가 좀 그래서 늦춰지는 장면들이 분명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팀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트리피어의 오버래핑이나 아니면 기마랑이스가 뒤를 좀 받쳐줄 때 조엘링턴의 왼쪽 뭐 하프 스페이스 쪽에 침투라든지 아니면 윌록 선수도 또 그때그때 오른쪽에 보조를 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알미론 선수의 그런 약간 아쉬운 단점들을 전술이나 동료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저는 뉴캐슬이 메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저는 그래서 알미론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선수는 역시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된다. 네, 그러면서 알미론 선수도 이전보다 좀 더 좋은 슈팅 영점으로 보답을 해주면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홀라는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13경기 18골 3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이고 맨시티가 혼란이 없었다면 올 시즌 지금의 성적보다도 조금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 왼쪽 윙의 마르티넬리 선수는 사실 이제 혼란 선수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선수이자 마르티넬리하고도 고민을 했던 선수가 아스날의 가브리엘 제주스였거든요. 네. 경기 영향력은 여전히 높게 보나 슬슬 아스날 팬분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무득점 기간이 좀 길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혼란 선수와 직접적인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혼란이 리그 베스트에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손색이 없다고 보였고 미트로비치도 사실 꽤 좋은 활약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미트로비치도 역시 혼란이라는 선수에 비하면 같이 경쟁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왼쪽 윙을 그냥 두는 방식으로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왼쪽 윙을 생각해보니까 마르티넬리 선수도 제주스를 우리가 먼저 언급해서 그렇지 아스날에서 경기 영향력이 매우 큰 선수로 꼽을 수 있거든요. 압박도 잘하고 드리블 간수 능력이 올 시즌 굉장히 좋아져서 마르티넬리에게 볼이 가면 자카가 파고들 수 있고 왼쪽에 진첸코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티어니가 오버래핑을 하거나 토미야스가 양발로 빌드업에 기능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왼쪽의 옵션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는 마르티넬리의 볼 간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을 꼽았습니다. 예. 이제 라리가 세 명도 살펴보죠. 그 많은 분들이 공격은 이 선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발베르데입니다. 저는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이 득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기 MVP급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는 뭐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3골을 넣었는데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귀중한 골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득점왕 경쟁자가. 맞아요. 카림 벤제마가 경쟁자였는데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레반도프스키는 아마 후반기에도 치고 나가지 않을까? 경쟁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왜냐면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고 물론 최전방 스트라이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활약을 펼친 선수는 마요르카의 무리키예요. 사실 그 세리에를 오랫동안 봤던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에 가자마자 그 코파델레이에서 잘했잖아요, 무리키 네. 선수가. 제가 도대체 왜 잘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라치오 팬분들 되게 답답해하셨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뭐가 달라졌길래? 일단 무리키에게 볼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 제공하는 방법이
공중볼을 많이 이용하죠. 결국 이제 측면 쪽에서 크로스 아니면 뒤쪽에서 롱패스. 근데 이제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이용할 때 이강인을 거쳐가면은 정확도가 따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강인이 볼이 없을 때 무리키 주변으로 연동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키가 떨궈주면은 이강인이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메잘라 자리라든가 측면 공격수 자리에 넣을 만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친 전반기예요. 하지만 공격 포인트가 많다고 보긴 어렵죠. 2골 3개의 도움에 멈췄으니까. 근데 이제 2골 3개의 도움이면 이강인 선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 타이, 한 시즌 최다 도움 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전반기에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무리키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지만 8골을 넣었지만 레반도프스키만큼의 센세이션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로 뽑았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터치예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터졌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터지고 올 시즌에 부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비니시우스가 지난 시즌 터졌을 때, 그러니까 득점력이 월등히 향상이 됐잖아요. 그때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를 더 살핍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 슈팅해야지 하고 드리블하고요. 나 크로스 올려야지 생각하고 드리블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 움직임 보면서 크로스도 올리고 슈팅도 하고 패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더 넓어졌고 자신감에 의해서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벤제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팬들의 응원을 갈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 중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팬들에게 계속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뽑았고 발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측면 자원들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아스파스라든가 그리고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완전히 이적이 된 다음에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에 대한 평가도 아마 올 시즌 끝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공격수들만 놓고 봤을 때에는 역시 이제 레반도프스키, 비니시우스, 발베르데가 맞지 않나. 사실 송영주 해설위원은 이렇게 베스트 11을 꼽으셨고 거기에다가 전반기의 감독으로 발베르데 감독을 또 뽑아오셨죠. 아, 발베르데 감독 뽑아야 됩니다. 알고 보니 선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빌바오를 예상했을 때 이거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즌 초반에 이렇게 예상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역시나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다 오늘.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 밑에서 스페르코파 결승전을 몇 번 갔습니까?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이 빌바오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르셀리노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4-4-2 바탕으로 해서 거친 압박, 많은 활동량, 그리고 역습 위주의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냐키 윌리엄스가 최전방에 있으면 역습은 효과를 볼 것이고 미드필더 라인에 뭐 라울 가르시아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거친 면이 있으니까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름대로 성적을 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장이 바뀌면서 이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발베르데 감독이 왔거든요. 야, 이거 아니다. 물론 돌아보니 우승을 많이 했더라. 근데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발베르데 감독이 빌바오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축구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전반기에 5골 넣었거든요. 이거 나쁜 득점력은 아니에요. 이냐키 윌리엄스의 세모바를 생각했을 땐.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 살아나고 있고 무니아인이 경기를 풀고 있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팀을 감독이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느냐를 보여준 게 아닌가.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야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1위를 했으니까.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잊지 않았습니다. 네, 유로파리그 갔죠? 네, 반성해야죠.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첼로티 감독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체 타이밍이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국 막판에 약간 삐끗해가지고 1위 자리를 바르셀로나에게 내줬기 때문에 뽑기가 좀 그랬고 그리고 뭐 베티스의 성적이라든가 소시에다드의 성적을 봤을 때는 네 당연히 감독들을 언급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변화는 빌바오가 아닌가. 빌바오 지난 시즌 순위가 11위였고 마지막으로 4위를 차지한 게 2013-14 시즌입니다. 그럼 빌바오는 감독이 와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빌바오는 또 바스크 순혈주의가 있으니까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팀이 바뀌었다는 건 이건
감독의 능력이죠. 그렇게 발베르데 감독을 뽑으셨고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은 PL에서 전반기 감독은 안 뽑아오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생각하는 감독은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여기는 예. 선두를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선두를 뽑았고 에디 하우를 고민했지만 안 뽑았어요. 왜냐면 뭐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그게? 아르테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아스날이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도 챔피언스리그권에 들었던 팀이었다면 저는 그러면 아르테타 감독이 그 일정 부분 올 시즌 상승을 이끈 효과가 극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디하우의 극적인 면을 저는 좀 부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에디하우는 아래권에 있던 순위에 있던 팀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공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아스날의 지금 이 상승세도 분명 그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스날 팬들이 초반에는 의심했어요. 아스날이 성적이 잘 나올 때 이러다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약간 확신으로 약간씩 바뀌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확신과 함께 이제는 무슨 문제가 벌어져도 아르테타가 해결할 거라는 믿음까지 생겼어요. 다만 몇 시즌 전에도 약간 그런 좋은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긴 그건 합니다. 맞죠. 그래도 네. 현 시점까지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중에서는 폼은 역시 우리 테타볼이 최고다. 아르테타 감독까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저희가 전반기 양대 리그 결산을 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의 베스트 11 그리고 베스트 감독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원투펀치 클래식 83회 월드컵 브레이크 전 전반기 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